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기본 종합반 개강일인데요. 지금 상황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으로 먼저 개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계 원리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촬영을 열심히 할게요. 자, 우리 일단 본 기본 종합반이니까 여러분들이 회계사 준비를 하실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OT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설명을 다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공인회계사 김원종입니다. 그냥 3일회계 법인에서 근무했고요. 계속 이제 강의 연수가 늘어나는데 전 2010년도부터 회계사 세무사 학원에서 강의를 했고요. 지금 만으로는 11년 차, 그다음에 이제 12년 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건 넘어가면 되고요. 우리 이제 회계원리 강의거든요. 오늘 처음 이제 인문종합반에서 우리 기본종합반은 인문종합반과 기본종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문종합반에서 처음으로 들으셔야 될 내용이 회계원리예요. 그래서 회계원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과목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공인회계사 지금 기본종합반을 듣고 있는데 제 강의를 이제 세무사 준비생들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OT 때만 잠깐 이제 온라인 판매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세무사와 회계사 시험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배우는 과목은 우리가 회계원리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회계 원리라는 과목은 출제되지 않아요. 여기서 배운 내용 중에서 물론 쉬운 부분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기도 하는데 사실 시험은 중급 회계나 고급 회계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요, 나중에 어려운 미분이나 적분 같은 걸 배우기 위해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사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빨리 풀기 때문에 그거 공부할 때 시간이 많이 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험이라는 것은 인생을 효율적으로 좀 살아서 빨리 붙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계원리는 우리 회계학의 기초과정, 입문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영어를 공부하다고 생각하시면 단어를 배우고 문법을 배우는 단계,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신다고 하면 뭐 사칙연산 정도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의 기초나 입문 과정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회계 원리가 아니라 우리 중급 회계에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과목이 중급 회계라는 과목이 있고요. 또 중급 회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고급 회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의 차이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회계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회계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삼성전자는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주식을 산 사람들이 모두 다 주인이 되거든요. 이러한 회사들을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그럼 주식회사의 주주들이나 또는 삼성전자의 돈을 빌려주는 은행 같은 데서는 주식에 투자하거나 혹은 돈을 빌려줄 때 그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공시된 장부가 있어야지 그것을 보고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부 또는 다른 말로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기업의 자신의 재산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그 재무제표의 작성 절차를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배울 때 일단은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먼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중급회계는 그냥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배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계 처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고급 회계는 뭘 배우느냐? 고급 회계는 중급 내용보다 뭐 어려운 걸 배운다. 그게 아니라 주제가 좀 다른 겁니다. 학교의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 고급 회계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합병.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회사가 매물로 나와서 지금 대한항공이 인수할까 말까 이렇게 협상 타진하고 있죠. 그게 만약에 합병이 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또는 한 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많이 취득할 때가 있어요. 뭐 60%, 70%. 그러면 그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래서 두 개 기업 이상의 특수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 분야가 고급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제가 가르치는 분야가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근데 기업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들이 있어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 난 제조 활동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상기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이마트나 홈플러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이 있죠. 뭐 노트북 같은 거 제조해서 파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LG전자도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제품을 얼마만큼의 만들었는지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되게 복잡해요.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원에 구입했어요. 그럼 비용 100원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팔렸을 때. 근데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거기에 종업원의 임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데 관련된 비용들이 제조 원가로 들어가서 그 계산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것도 재무회계 분야긴 한데요. 그래서 그것도 학교에 한 학기 커리큘럼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따로 과목을 별도로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도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 수강하시면 안 되고요. 회계 원리의 기초 내용을 배우신 다음에 수강하셔야지 수강하실 때 시간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요 과목도 회계학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이제 옛날에는 가계부처럼 단식부기라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복식부기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추가되면서 우리 시험에는 2003년도부터 우리 정부회계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회계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숫자로 된 학문이라기보다는 요 중급회계와 내용의 차이점을 좀 공부하는 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1차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출제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기 위한 이제 기초 과목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가 1차 시험에 다 출제되고요. 25문제, 10문제, 10문제, 5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무사 준비를 하신다. 그럼 세무사 준비를 하실 때는요. 요 정부회계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급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고급회계에서 세무사 시험에는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세무사 시험은 40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랑 합쳐서 25문제, 원가관리회계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 치시는 분들은 고급회계의 비중이 상당히 적어요. 이게 1차 시험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한 3, 4년간 000 나올 때도 있었고요. 뭐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2차 시험에 최근에는 한번 관계기업 투자가 나왔어요. 올해 작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요 고급회계는 1차 때는 조금 공부를 안 하는 편이고요. 1차에 붙고 2차 때 한번 떨어졌을 때 그때 정도의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급회계 듣고 고급회계 듣지 마시고 나머지 과목을 다 공부하신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세무사 고급회계를 들으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일단 1차를 붙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선배님들한테 얘기들을 많이 들어. 그럼 회계 원리는 되게 쉬우니까 회계 원리를 한 달 정도 또는 15일 정도 빨리 공부한 다음에 그냥 학교에서 들었으면 그냥 바로 중급회계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 중급회계 내용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수업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초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는 실제적으로 뭐 어떤 회사의 재무 상태랑 경영 성과가 있는데 거기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금액들이 얼마인지를 구하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문제가 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 빨리 가려다가 여러분들 수험 생활이 3년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되게 수험 기간이 짧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뭐 최연소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1년 반 만에 1, 2차 동차를 붙은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다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1년 반 만에 붙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찾아올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회계 원리 공부를 조금 길게 하면 한 달 더 하면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원리 절대 잊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수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한 60%에서 70% 정도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중급회계에 오시고요. 그냥 손으로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고 그냥 수업만 들었다. 그리고 바로 중급회계에 오시면 여러분들 중급회계 각 학원에 선생님들 강의 다 듣게 될 거예요. 제 말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왜 또 회계원리가 중요하냐면 이 회계원리는 회계학의 기초 또는 입문 과정이기도 하고요. 중급회계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급회계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워요, 중급회계 때. 근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책마다 좀 다르거든요. 한 10% 포함한 책도 있고 30% 포함한 책도 있고 보통 한 30% 정도 포함하는 것 같은데 제 책은 조금 더 많이 있어요. 40%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0% 배우고 나면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중급회계 내용을 40%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중급회계 때 또 배울 때는 복습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새롭게 60%를 배우게 되니까 중급회계 공부할 때 시간이 줄어들겠죠. 우리 인생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또 우리 중급회계 말고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세법입니다. 근데 세법은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요 세 가지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세목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벌었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배우는 과정인데요. 기업이 번 이익과 그 다음에 세법에서 말하는 과세소득은요 거의 비슷해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법인세인데 근데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공부할 때 중급회계를 이만큼 내용이 있는데 따로 외우고 이만큼 있는데 따로 외우고 또는 이해하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급회계의 기준을 잘 잡은 다음에 그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신다면 이게 20%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만 암기를 하신다면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했어. 세법을 잘하려면 중급회계를 잘해야 된다. 근데 중급회계를 잘하려면 회계원리가 중급회계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회계원리를 잘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 제가 빨리 붙은 학생들은요 다 회계원리를 2번씩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교재 소개 드릴게요. 교재는 제목이 IFRS 회계 원리고요. 이 책이 2020년 정도에 나왔는데 이 책 내용을 개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개정이 됐거든요. 회계학은 계속 기준이 개정됩니다. 근데 그 개정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이후에 지금 2022년까지 회계 원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개정될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2023년에 조금 개정되는 게 있는데 이 회계 원리와 관련해서는 2줄이 개정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개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정은 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과 똑같은 책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판이고요. 이 책은 제가 빨리 학원가에 데뷔하기 위해서 국립대학교 교수님과 같이 공저로 회계원리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원리 책은 지금 1판이고요. 지금 이게 잘 팔려가지고 제가 예상을 못했었는데 1쇄, 2쇄, 지금 3쇄까지 찍었어요. 지금 2쇄가 지금 10권도 안 남아가지고 지금 개강을 해야 돼가지고 3쇄까지 지금 출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1쇄를 가지고 계셔도 2쇄를 가지고 계셔도 3쇄를 가지고 계셔도 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 2쇄는 1쇄의 오타를 좀 수정한 거고요. 한 10개 정도 수정했고요. 2쇄에서 3쇄의 오타는 한 4개 정도 수정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타 빼고는 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요 1쇄나 2쇄 가지신 분들은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가시면 추록과 정옥표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1쇄 정옥표와 2쇄 정옥표를 출력하신 다음에 수정하시면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금방 한 3분 안에 다 해결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제 회계원리 책에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회계학 책이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사회과학이니까 본문이 일단 있어요. 이게 본문은 뭐냐면 이 회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국제회계 기준의 내용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이고요. 우리 회계학은 전부 다 숫자로 된 학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관련된 사례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가 있어요. 이 예제는 이제 계산 문제들이 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차 시험은 우리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챕터마다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회계사나 세무사 전부 다 주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게 주관식 문제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뭐 이 회계원리 책에 있는 문제가 실제 1, 2차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연습하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 책이 이제 다른 책들과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만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다 공부하려고 그래요. 지금 수험 기간을 빨리 줄여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도 다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챕터를 읽었을 때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분야 또는 자주 나오는 내용은 한 3, 4개밖에 없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기는 힘든 거죠. 제가 12년 동안 이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을 분석한 제가 판단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본문 내용이 있으면요, 본문의 내용마다 제가 포인트로 그림이나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요약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 책이 다른 책들보다 조금 두꺼워요. 한 30페이지 정도. 그 내용이 요 포인트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포인트를 다시 읽으면,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서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보통 한 2회독 해야 되는데, 회계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2개만 읽어도 2회독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위에 있는 거 왜 또 있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 진짜 암기하고 진짜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 다른 책들과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포인트 읽으신 다음에 예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푸시면 안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면요, 여러분들 저 사람 잘 풀고 있구나. 여러분들 수능 칠때 수학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어보지 못한 거 실제 시험장 가면 못 푸는 거 알죠? 똑같아요. 우리 시험이 뭐 새롭게 무언 이론을 만들어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시험이 아니라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가 거의 한 97%가 나오고요, 나머지 3%만 새로운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 60점에서 7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꼭 풀어보는 습관, 손으로 풀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과 연습장을 가지고 풀어보시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예제와 요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요. 요 예제와 주관식 문제는 손과 연습장으로 꼭 풀어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는 회계 원리뿐만이 아니라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원가 관리 회계, 계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보시는 습관을 가지시고 채점을 하세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하신 다음에 그 채점하신 곳에다가 꼭 틀린 이유를 적어 놓으신 다음에 이 틀린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포인트를 읽어보고 그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맞을 때까지. 처음에 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시간을 덜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회계원리 책 많이 사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는 한 2,000권 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자, 우리 공부 방법인데요. 이게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보실 때 제일 먼저 하실 일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곧 복귀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단계가 계속 내려가면, 그러면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결석은 하지 마세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문직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회계법인에 갔는데 또는 세무법인에 취직을 했는데 9시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근데 뭐 10시에 출근하고 오늘은 나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 때는 그걸 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 전문직이라면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석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이라는 것이 하루에 막 8시간, 4시간, 6시간씩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목이라는 게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한번 수업을 빠지면요, 뒤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결석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본인의 사망을 제외하고는 우리 결석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우리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이제 복습을 하는 이런 커리큘럼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전문직 시험을 볼 때는 예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내용도 많고요, 복습하는 양도 되게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과학이라는 게 자연과학과 좀 다르게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설, 1설, 2설, 3설 각각의 내용들의 사회과학적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예습을 하면 안드로메다로 가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예습하지 말고요,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커리큘럼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습을 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업을 쫙 들으신 다음에 주말에 한꺼번에 복습하는 방법,
그럼 밀리게 되죠.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내었던 월요일 날 수업 들었던 걸 토요일 날 기억하려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4시간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습하면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수업을 들은 날 그날 바로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일도 안 밀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습 시간도 뭐 2시간, 3시간으로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꼭 성과를 걷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지쳐서 공부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꼭 그날 수업을 들으면요. 그날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는 학생들이 이제 가끔씩 질문을 하는데 이거 빨리 듣고 빨리 중급회계로 가고 싶다. 그래서 하루에 막 12개씩 강의를 듣고 그러시는데요. 그럼 집중도 안 되고 여러분들 복습할 시간도 없으니까 수업만 듣고 어떻게 중급회계로 갑니까? 그러니까 한 4개에서 보통 한 3개에서 3개에서 한 4개 정도 하루에 듣고요.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1개 정도 더 듣고 또 복습을 하시고 항상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수업 듣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지 제가 시험장에 가서 제가 직접 풀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시험은요. 숫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계산기는요,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제가 요 회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걸 많이 사요. 그냥 고장이 잘 안 나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지금은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산 거거든요. 근데 12자리가 있고 14자리가 있어요. 근데 12자리는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 투입돼서 회계 감사를 할 때 그때 계산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12자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즘에 조 단위로 벌기 때문에 12자리로는 계산기가 두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14자리 사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4장이나 5장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요 계산기에 여러 가지 사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계산기를 하나하나 두드린 다음에 글씨 쓰고 또 하나하나 두드린 다음에 글씨 쓰고 그게 아니라 계산기를 좀 빨리 풀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계원리 때 빼고는 제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실강을 수강하실 때는 계산기를 꼭 지참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회계원리 때 계산기 사용법 가르쳐 줄 거고요. 여러분들 재무관리 입문에서도 이 계산기 사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복습 시간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요. 필기 노트와 필기구를 지참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필기해주는 내용은요. 어딘가 있어요. 포인트에도 있고 그림에도 있고 거의 다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원리가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필기 안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방법이 눈으로도 보고 그래서 제가 손으로 다 필기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귀로도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도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복습 시간이 주시는 분들은 필기노트와 필기구를 가지고 필기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보다는 강의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필기해준 내용이 어딘가 책에 있을 거고 제가 그 책을 짚어드리니까요. 거기다 별표 쳐놓고 복습하실 때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제가 요 복습을 하실 때 예제하고 이 주관식은 꼭 손과 연습장으로 풀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회계사 준비생들이나 세무사 준비생들이 주로 쓰는 연습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시험장에 2차를 치실 때 주는 답안지가 있어요. 그 답안지를 이렇게 묶어서 팔거든요. 어디든 팔아요.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되고. 한 100장 단위로 이제 묶여 있는데 여기다가 요 예제와 주관식을 풀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2차 답안지 그리고 손으로 풀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 단원들은. 그래서 세무회계, 그 다음에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요 3과목 정도는 요걸 2차 답안지에서 손으로 써보는 습관을 가져라. 그 다음에 요거는 하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저한테 질문 드리는 건데 이 회계원리가 사실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공부를 할 때도 회계원리의 과목들이 필요한 과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시험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거 수업 들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강의는요.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은 무조건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이제 회계학이 시험에 나오는 시험이요. 감정평가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관세사, 보험계리사, 요 시험에 이제 회계학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이만큼 출제가 되면요, 감정평가사, 관세사, 보험계리사는 요만큼 출제가 돼요. 근데 회계원리의 내용은 똑같아요. 이걸 모르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회계원리 수업은 들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관세사, 보험계리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 관련된 중급회계나 그 관련된 원가관리회계 책을 구입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원리는 들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중에서 이제 세무직이나 회계직 준비하시는 분들 내용은 딱 회계원리 요 책이 그걸 타겟팅으로 쓴 책이에요. 실제로 요 책에 있는 객관식 문제는 거의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 시험 문제를 제가 수정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교수님하고. 그래서 요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수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문제집을 풀면 돼요. 관련된 문제집.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IFRS 관리사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재무회계만 치는 시험인데요. 중급회계하고 고급은 요즘에 이제 안 나오니까 중급회계만 나오는 시험인데, 요것도 관련된 수업을 하실 때 회계원리를 듣지 않고는 이걸 수업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요만큼 있는 내용. 그래서 IFRS 관리사를 제가 전공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회계원리 들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경관리사죠. 그래서 재경관리사도 여러분들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회계원리의 내용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원리를 안 듣고 재경관리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업이고요. 이거는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회계사 세무사 준비하는 회계원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빡센 회계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수험 준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학생들이 들어도 되냐면 이제 학점이 요즘에 중요하잖아요. 경영학과 지금 입시를 치셔갖고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경영학과 우리 학생들 회계원리 들어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학과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CPA 준비를 하기 때문에 경영학과 학생들이 회계원리나 중급회계나 이렇게 전공 필수 들을 때, 원가관리회계 전공 필수 들을 때 학점을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초를 잘 잡아두면 학점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경영학 학생들 들어놓으면 상당히 좋고요. 회계사 준비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회계 실무자들.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 강의는. 그래서 회계 실무자 중에서 사실 중급회계나 고급회계 어려운 부분까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실무에서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근데 회계 실무자들께서 요 회계원리 책 정도 한번 수업 듣고 읽어보시면요, 회계 실무하시는데 거의 한 90% 정도는 커버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슈가 되는 문제는 그건 회계사들과 상의를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번째,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 시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 다 얘기는 했지만 회계원리를 그냥 처음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중에서 만약에 CPA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준비하셔야 할 내용은 여러 가지를 같이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회계원리를 꼭 들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자격 요건이 있죠.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저는 토익만 얘기할게요. 토익 700점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내년도 시험이니까 2022년이네요. 2022년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준비하려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응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험 기간이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토익을 막 695점 나온다. 그럼 떨려서 영어 공부도 안 되고 우리 수험 준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붙을 때까지 그냥 응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점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학점 이수는 일단 회계, 세무 과목이 12학점, 그 다음에 경영학 관련 과목이 9학점, 그 다음에 경제학 관련된 과목이 3학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좀 많이 들어서 요게 다 통과되신 분은 이제 영어 준비하신 다음에 회계원리 들으시면서 본격적인 수업 생활을 하면 되고, 비전공자들이 있죠. 그래서 비전공자들은요, 학점 이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공인회계사 시험 학점 이수 쳐보면요, 쫙 나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 이제 강의를 듣고 인터넷으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공부를 하면서 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시험을 치기 전에. 그래서 요것들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무사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다행스럽게도 학점이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계 원리 플러스 토익 700점. 요거 두 개만 넘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OT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계의 기초와 재무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삼성전자가 내 재산이 얼마이고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회계학에서 배운다고 했는데 그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먼저 배워야지 회계학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은 회계학이 왜 생겼고 회계학의 뜻이 뭐고 그 다음에 회계학에 여러 가지 있는 내용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뭐고 회계학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처음 들릴 때는요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제 책은요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 또 배울 거고요, 또 배울 거고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회계의 기초 개념에 제일 처음에 내용을 보시면요 1절에 회계의 정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계를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그 재무제표를 누가 볼 것인가, 정보 이용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계를 분류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제가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회사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주식회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명인 거예요. 물론 그 주식회사의 주주 중에서 지분이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대빵이 되고 그 사람이 이제 경영자를 채용해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게 되지만 저는 5,000원만 있으면요 우리나라 5,000원 이하의 주식들은 한 주씩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 참여는. 그래서 요 주식회사가 됐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들이 되게 많아진 거죠. 그러면 그 정보 이용자들은 회사 내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자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럼 내가 지금 인터넷에서 봤더니 삼성전자가 한 35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만약에 찾을 수 없으면 내가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기업이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해요. 근데 교수님들은 이 정보라는 거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거 좀 어려운 말을 쓰세요. 그래서 경제적 실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분야가 재무회계라고 했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그냥 기업으로 한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실체가 어떤 정보 이용자에게, 이 정보 이용자는 두 명이에요. 한 명은 회사의 주인, 주주, 또 한 명은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주주와 채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이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요,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재산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거, 그걸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벌었는지, 네가 지금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이것을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재무제표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제표. 회계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에 익숙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결국 재무제표예요. 이 재무제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inancial stat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는 약자를 계속 쓸 거예요. 약자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됐죠? 네, 그런데 이 정보 이용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이 외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주주와 채권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주를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와 채권자를 위한 회계가 있어요. 이 투자자라 채권자를 위한 회계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주하고 채권자는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은행이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투자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를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에 의해서 보여줘야지 그 사람들의 정보의 접근 권한, 정보의 유용성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을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재무회계. 그래서 요게 제가 가르치는 분야고, 여기 안에 아까 뭐 있다 그랬어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가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 경영자도요, 필요해요.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도 뭐가 필요하냐? 기업은요, 한 가지 사업부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건설업도 하고 또 내가 무역업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역업이 지금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나 채권자가 돈을 주잖아요. 경영자에게 맡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70%는 무역업에 투자하고 30%는 건설업에 투자하고, 또는 요즘에 반도체 경기가 좋다. 그럼 반도체를 더 설비 확장을 해야 되죠.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면 기업 내부에 돈을 얼마 벌고 있는지 경영자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경영자는 정보를 다 알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회계팀 직원만 갈구면 되는 거죠. 내일까지 갖고 와. 그쵸? 예. 그러니까 이 경영자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리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분류할 때 회계는 정보 이용자로 분류를 한다.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 정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합니다. 그 정보는 외부에 있는 사람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그 양식이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회계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회계 원리 때 이걸 배워요. 그럼 회계사나 세무사가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합니다. 하긴 해요. 돈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 원리 들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요게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잘 만들었는지, 회사의 경영자가 만들어준 재무제표가 이 사람들을 피해보지 않게 이익을 부풀리거나 자산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숨기는 일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주는 업무를 하는 게 회계사입니다. 그것을 회계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주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야지 의견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만드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회계를 분류하면요, 크게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과 일정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그려야 돼요. 그것을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회사의 내부에 있는 경영자는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강하니까 뭐 표준화된 양식도 없고요, 구두로 보고를 받아도 되고 PPT로 보고를 받아도 되고요,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계를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 시간에 요 관리회계는 배울 거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재무회계만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있었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리면요, 요 회계라는 말은요, 사실 1950년대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옛날에는 뭐라 그랬었냐면 북키핑이라고 했어요. 북키핑, 그냥 장부 기록하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는 회계가 학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 회계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북이라고 불렀었어요. 요 북이는 그냥 장부 기록의 요 북이,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식 용어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장부 기록의 약자입니다. 장부 기록. 그럼 북이랑 회계랑 뭐가 차이가 나냐, 그런 건 뭐냐면, 요 북이는 옛날에 우리 상인들이 있잖아요. 상인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돈을 얼마 벌었고 지금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를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상인이 가장 많았던 도시가 어디냐면 이탈리아의 베니스라고 알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니스의 상인들이 여러 가지 장부를 만드는 방법이 각자 있었겠죠. 그때는 뭔가 국가에서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천재가 항상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이탈리아의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요 북이라는 방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가계부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쓰다가 지금은 이제 양쪽에 쓰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북이를 학문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했어요. 기술. 그래서 아트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사이언스가 아니라 아트. 아트가 예술이라는 게 아니라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문으로 1950년도에 주식회사가 발전하면서 옛날엔 주인이 한 명인데 주인이 수십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이 다 장부를 봐야 되니까 이걸 학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1950년대에 미국에서 경영학의 한 분야에 회계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경영학에 뭐 마케팅도 있고 회계학도 있고 재무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요 북이는 장부 기록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정보라는 것은 꼭 숫자로 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최근에 현대자동차라는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기업이 있는데요. 그 좋은 기업이 애플과 협업해서 전기차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이렇게 뉴스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가가 막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도 정보죠. 이건 숫자로 된 정보는 아니지만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포함시키면서 회계를 정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그러면 무언가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장부가 뭐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제가 이제 장사를 한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고 싶어서 상가 하나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상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가를 하나 구입하고 싶어요. 근데 이 상가의 금액이 이제 4억인 거죠. 그래서 상가 4억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X1년 1월 1일에 저는 상가 하나를 사고 싶어가지고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재산, 나의 총 재산을 봤더니 4억만큼 있고요. 이 4억에는 상가가 있는 거예요. 저 돈 많아요? 제가 한 40대인데 회계사 돼서 40대 되면 저는 한 100억 정도 벌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생이 녹록하진 않아요. 그래서 4억을 벌었다는 거죠. 이것도 부럽죠. 근데 사실 이 4억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 항상 대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은행 대출을 가지고 상가를 샀습니다. 은행 대출은 2억이고요. 그 다음에 요 총재산에서 요 은행 대출 받은 거, 요 은행 대출 받은 것을 우리가 부채라고 불러요. 요 부채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나의 순수한 재산이 있잖아요. 순수한 재산은 4억에서 은행에서 꾼 돈 빼면 2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총재산은 4억이고요. 부채와 순재산의 합계는 4억.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 그럼 제가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돈을 벌겠죠. 그래서 뭐 치킨집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기업 운영한다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치킨을 막 팔게 되면 저한테 매출액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회계 원리에서 익숙해져야 되는 것은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어요. 얼마만큼 발생했냐면 한 2억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수익이 전부 다 저의 이익이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치킨집을 하게 되면요. 치킨을 구입해야 되고 닭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계장치도 구입해야 되고 상가에 임차료도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지급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용이 1억만큼 발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이익이 1억이 된 거죠. 그러면 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 그냥 아버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연봉이죠. 연봉은 1억 번 거나 다름없어요. 사업소득자들은. 그러면 X1년 12월 31일이 되면 내 재산은 또 바뀝니다. 그쵸? 재산이 4억이었는데 이제 얼마로 바뀐 거예요? 1억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5억이 된 거죠. 나의 총 재산의 구성 요소를 봤더니 상가가 4억만큼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억만큼 벌었는데요. 전부 다 현금으로 팔았다고 가정할게요. 현금으로 외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현금 1억만큼 벌어서 나의 총 재산은 5억이 됐고요. 부채는 갚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잖아요. 기준금리가 0%인 시대니까 그냥 안 갚았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2억만큼 있는 거고 나의 순재산이 있는데 이 순재산이 2억이었다가 1억만큼 현금이 증가되니까 3억으로 늘어난 거죠. 근데 실제로는 3억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5억이 돼서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함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는 절차들을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실제로 이렇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심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지 이제 뒤에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X1년 1월 1일 날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첫 번째 자료가 뭐냐면 그 사람의 돈이 많으냐, 재산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X1년 1월 1일 날 요 그림 그리는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상태표라고 부르거든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요거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리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런 다음에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벌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재산은 없지만 1년에 1,000억씩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재산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 궁금할 거고 그것을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손익계산서로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요걸 더하게 되면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또 공시가 되는 거죠. 시점마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아까 재무제표를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회계라고 했잖아요. 이 재무제표가 사실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절차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회계순환과정이라고 하고 회계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만 하나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 배웠으니까요. 책을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요. 1-2페이지가 나와 있네요. 1-2페이지. 찾았어요?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회계의 정의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가 있죠. 회계에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업 실체에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냥 제가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그 제공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놨죠. 식별이라는 건 뭐예요? 재무제표에 이것을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구별하는 과정이다. 측정하는 과정은 회계학은 다 돈으로 돼 있거든요. 화폐 금액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여주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하고요. 전달은 제공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정보회계학회의 정의를 그냥 제가 갖다 썼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계와 관련해서 현대회계의 특징이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나와 있잖아요. 회계가 옛날과 다른 게 뭐라고요? 숫자로 되지 않은 정보, 질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변화가 됐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정보라는 게 포함이 된다. 그게 달라졌다는 거고. 양가로 2번, 옛날에는요. 저만 회계 관련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장부를 보면 되죠. 왜냐하면 주인이 나니까. 제가 주인이 한 명인 개인회사를 운영했으니까. 그래서 정보의 생산 측면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주인이 여러 명이죠. 그래서 제가 생산을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측면,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정보의 생산 측면보다 이용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과 다른 것은 제공되는 회계 정보의 범위가 숫자로 된 정보, 재무적 정보, 이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경영진이 바뀐다거나 앞으로 어떤 사업에 진출한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비재무적 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어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계정보 이용자가 나와 있죠. 회계정보 이용자는 크게 주요 정보 이용자와 기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요,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요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이 가장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요 투자자와 채권자, 요 두 사람을 우리가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투자자와 채권자라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회계학의 이론 체계라는 IFRS의 기준서가 있어요. 그 기준서를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라고 합니다. 우리 회계할 때도 배워요. 그때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투자자, 그 다음에 대여자,
이렇게 기타 채권자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에 투자자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대여자와 기타 채권자의 차이는 신용을 제공하긴 하는데요. 대여자는 돈을 직접 꿔준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죠. 그다음 기타 채권자는 뭐냐면 제가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아준 거예요. 그러면 신용을 공유했죠. 그러니까 돈을 직접 빌려준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신용을 공유한 사람들을 기타 채권자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냥 구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좀 바뀌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직접 재무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뭐다? 회사의 주요 정보 이용자가 되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회계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이것을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고 해요. 자,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야 할 내용들은 1-4페이지는 한번 읽어봐야겠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여러분들 요 기타 채권자라는 용어가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 밖의 채권자로 해석이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IFRS 기준이 개정되면요. 바로 번역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 밖의 채권자랑 기타 채권자랑 뭐가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책은 전부 다 바뀐 내용들이 반영된 책이에요.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지분 상품 및 채무 상품의 매수, 보유 및 매도 등에 관한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위험과 수익률에 관한 도움을 주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건 밑줄 쳐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분 상품이라는 거는요. 지분 상품, 주식을 얘기합니다. 주식. 그 다음에 회사가 돈을 빌릴 때 꼭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증서를 만들어서 1억짜리를 판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줄 경우가 있어요.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무 증권을 우리가 회사채라고 해요. 이 회사채를 우리 기준에서는 채무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을 말해요.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왜 회계정보를 이용해야 되죠? 아니 주식이 이 사람이 돈을 계속 많이 벌고 있어요. 이익이 증가될 것 같아. 그러면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익을 계속 벌고 있는데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익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겠죠.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원금을 상환받거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정보를 이용한다. 그 얘기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이 두 사람들은 이제 신용을 공유한 거니까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자금의 대여 또는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고 원금과 이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회사에 직접 돈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긴 하는데 주요한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기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 1번만 보시면 돼요. 요 1번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다시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기출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정부나 규제기관은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거두려면요.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 알아야지 거기다가 세금을 걷게 되죠. 그래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우리 회계정보에 있는 숫자들을 그냥 갖다 쓰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조정을 하게 돼요. 그 조정은 원재운회계사가 세법에서 공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는 이 사람이죠. 관리적 목적이죠. 내가 어떤 사업부에 돈을 더 투자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부를 뭐 매각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의 회계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는 내가 회사를 계획하고 통제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내용은 원가관리회계 시간에 배울 거고요. 원가관리회계 시간에 강근태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니까 저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종업원인데요. 종업원은 뭘 결정하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도 되는지 아니면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가 성과가 많으면 임금을 더 달라고 할 거고 회사가 성과가 적으면 임금을 더 달라고는 못 하겠죠. 그런 다음에 회사가 계속 망해간다. 그럼 퇴사를 결정하겠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종업원들이 회계정보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은요.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 쓰기 위해서 논문의 여러 가지 회계 자료들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고요. 뭐 통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그럼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의 장부가 얼마인지.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60조 정도 됐었는데 어저께 확인했는데 한 500조 정도 되네요. 12년 동안 이렇게 증가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회계 정보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야지.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는 이거 300조였는데 올해는 500조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객관적인 강의를 하고 있구나, 계속 보고 있구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자, 1-5페이지에 일반 대중의 제일 마지막 줄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맨 마지막 줄, 포인트 바로 위에 따라서 찾으셨어요? 따라서 기업 실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를 회계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회계정보를 잘못 공시하면, 예를 들면 이익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숨기게 되면. 그래서 이런 회계를, 이 사람들을 위한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고 합니다. 뒤에서 다시 나올 거니까 주요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현재 및 잠재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도 매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봐야 되지만 앞으로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 잠재적 투자자도 회계 정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한 9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내가 볼 가치는 한 8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안 사는 거죠. 내가 볼 가치는 지금 20만 원이 된다. 그럼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이런 투자자들을 우리가 잠재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도 정보를 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기시면요. 1-6페이지에 회계의 분류가 나와 있어요. 필기를 안 해야 돼도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1-3 그림 보세요. 그림 1-3을 보시면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다. 회계의 분류는 뭘로 한다? 정보 이용자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1-7페이지에 포인트만 보고 넘어갈게요. 재무회계 한번 볼게요. 재무회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고요. 우리가 일단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로 용어가 바뀌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회계에 대한 정보의 접근 권한이 없으니까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그려야 돼요. 근데 이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그리긴 하는데 이걸 경영자가 만든다면, 경영자가 이 양식을 만드는 방법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이익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방법을 모든 사람들이 이걸 써라, 수용된 방법으로 써야겠죠. 그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계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용한 방법.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는 갭이라고 합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보고 방법은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인 재무제표로 그리게 됩니다. 근데 정보의 범위는요, 약간 과거지향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X1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장부에 그리게 되면 이때 발생한 사건을 우리가 X2년도 3월 30일 날 어느 시점에 공개를 하게 돼요. 그럼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때 100억 벌었는데 이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때 팬데믹 상황이 한 3월 달에 발생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급감했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V자 반등을 했고요. 다른 나라들은 한 요 정도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과거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시기는요, 정기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그리게 되고요. 상장 회사들은 정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기도 합니다. 관리회계는 경영자를 위한 회계라고 그랬죠.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경영자고요. 그래서 회계 원칙이 필요가 없죠. 나만 보면 되는데 내가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일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해도 되고요, PPT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학 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따르는 특수목적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 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가 들어가요. 뭐에 비해서? 재무회계에 비해서. 왜냐하면 재무회계는 그냥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만 경영자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내년에 손익이 얼마 될 건데 이렇게 회계팀 담당자들을 갈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정기보고를 하지 않고요. 사장님이 부를 때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보고. 됐죠? 자, 여러분들 우리 1교시 때 OT 간단하게 했고요. 회계 기초 개념 잠깐만 배웠습니다. 그래도 배웠으니까 자, 회계는 뭐라고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배울 거다. 우리 회계를 분류하면요, 크게 정보 이용자로 분류합니다. 정보 이용자 중에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그 밖의 채권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정보 이용자로 외부 정보 이용자랑 내부 정보 이용자로 나누는데요. 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해요. 우리는 재무회계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이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양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결정해 놓은 게 회계 원칙이고 그 양식은 재무제표가 되고 상대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정보고 보통 1년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정기보고를 하게 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예는요. 그냥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잠깐 필요하라고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배울 거니까요. 요 예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배울 내용이 1-7페이지의 회계의 역할인데요. 요거는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